자, 이제 160페이지 아까 의사표시에 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았었어요. 의사표시도 효력 요건과 관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면서 세 개가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랬어요. 개념만 잡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라고 불러요. 뭘 생각하시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거짓 사직서 제출이 있고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여자분들이 특히 남자한테 그러죠. 남자가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김태희나 이런 애들 이렇게 예쁜 애들 막 보고 있으면 물어보죠. 걔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김태희가 예쁘다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럼 뭐라 그래? 네가 예뻐 그러죠. 생각은 누군데? 김태희인데 말은 뭐라 그래? 네가 예뻐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네가 예뻐 그러면 여자가 좋아하죠. 거짓말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그냥 유효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김태희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로 네가 예쁘다라고 말한 걸 여자친구가 알았어. 가만히 있어요? 극지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생겨요? 무효가 생겨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쉽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일단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일단 뭐가 생긴다? 효력은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어. 거짓말이라는 걸.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이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의 진이 아닌, 즉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오른쪽에 보면 효과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그걸 머릿속에 일단 담으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거짓 사직서 제출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장님한테 깨진 김대리가 사표를 확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직할 생각, 실제로 나 그만둘 생각으로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표를 확 던지면 나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일단 홧김에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걸 거짓 사직서라 그래요.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직서는 제출해요. 거짓 사직서 제출이죠. 비진의 표시죠. 확 부장님한테 던져요. 던지고 문으로 걸어 나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잡겠지. 근데 만약에 안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걸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유효가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직 효과는 그냥 발생한다.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그럼 비진의 표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제가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는 게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있다는 게 전제가 깔리고 그래서 일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오른쪽에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허위 표시는요, 어느 한쪽이 비진의 표시를 해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행동을 해요. 이럴 때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미리 합의를 해줘, 합의. 우리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요.
을하고 사귀고 싶어요. 을을 좋아해요. 그럼 을한테 가서 사귀자 그러면 되죠? 예? 안 돼요? 그럼 뺨 맞아요? 일단은 갑이 을을 좋아하고 사귀고 싶으면 을한테 가서 사귀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이 좀 도도해.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했다가는 뺨 따고 맞을 것 같아. 안 되겠어. 을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을 옆에 있는 친구 병이 있어요. 을의 친구 병. 얘한테 사귀자 그랬어요. 갑이. 자, 갑의 의사는 누구예요? 을이죠. 예? 근데 표시는 누구한테 했어요? 병이죠. 비진이죠. 그대로 흐르게 생겨요. 갑은 병이 오케이 하면 병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게 비진이 표시예요. 근데 미리 갑하고 병이 짜! 갑이 병한테 가서 내가 을을 좋아하는데 을의 질투심을 좀 유발시켜야 되겠다. 너하고 을이 만나는 자리에서 너한테 사귀자고 할 테니까 너도 오케이 해달라. 미리 짰어. 이 짠 게 이거예요. 허위 표시.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가 되는데 이건 갑이 비진이 표시라고 미리 누구하고 병하고 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까지 해줬어요? 맞장구까지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 허위 표시는 일단 개념은 그런데 즉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이 표시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가장매매가 예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때 가장매매는 집안의 가장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짜 매매를 말하는 가짜 매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어요. 갑이 토지가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갑의 채권자가 이걸 자꾸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 안 되겠어. 재산을 빼돌려야 돼. 친구 을을 불러가지고 친구가 짜. 뭐라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 말이죠. 매매한 것처럼 꾸미자. 실제 갑은 이 땅을 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너한테 팔겠다라고 가짜로 말을 한 거고 을이 합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 그래서 여기에 터잡아 등기까지 넘겨줬다. 만약에 을한테 등기까지 빼돌려놨다. 허위 표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 등기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로 되어 있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을은 뭐가 아니라고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매매 무효가 되고 을등기도 무효가 돼요. 을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지금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의 재산을 경매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토지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갑의 채권자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경매해달라고 경매법원 가면 안 받아줘요. 왜?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을의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갑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요 을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야 돼요. 그 말소시키는 방법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닌데 나와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갑, 을의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건 항상 법원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봤을 때 이게 가장매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법원이 취소를 하고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켜요. 말소시키면 누구 이름으로 회복이 돼요? 갑의 이름으로. 그러면 강제경매가 가능해져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허위 표시가 뭐예요? 무효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해요.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불러요. 이건 나중에 무효 취소에서 할 거예요. 일단 머릿속으로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세트예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얘를 머리에 담아두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머리에 담아두려고 눈을 또 동그랗게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풀어. 약간 풀어. 괜찮아.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을이란 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배신을 때려요. 을이 배신을 때린다는 게 뭘까요? 팔아먹어. 왜? 쥐 이름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이라는 사람, 제3자라고 불러요. 제3자 병한테 갖고 을이 등기부를 딱 보여주고 내 거다. 이게 시가가 2억인데 1억에 팔을게. 사라. 그럼 병은 등기부를 딱 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을 당연히 소유자라고 믿고 돈을 주고 사고 등기까지 넘겨받아요. 나중에 이 사실 알게 됐어요. 갑이. 병한테 갖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원칙 있어요.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물권법 가서 할 건데요. 머릿속에 박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등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예?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요. 그런데 그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물권법 가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황당해요. 분명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대부분은 등기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는 이런 데서 생겨요. 등기가 어쩌다 보니까 무효예요. 근데 이게 무효라는 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 등기 명인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속이고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예? 얘가 억울하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판단자가 아니에요. 얘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꼭 이런 거 얘기하면 오셔가지고 얘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저한테 그건 여러분들이 따질 게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따질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이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원칙이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정말 얘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서 얘를 보호하고 싶으면 얘를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그걸 보호하는 규정이. 근데 없는 게 훨씬 많아요. 등기가 이럴 때는 무효다. 그걸로 끝인 규정이 훨씬 많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때 선이라는 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른다. 그럼 여기에 이걸 대입하면 무슨 뜻이냐? 을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거래한 사람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호를 받아요.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얘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조문이 중요해요. 조문이 중요해요. 예? 예, 조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이 보호 규정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까지만 머릿속에 담으세요. 구체적인 의미는 또 순환을 달리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6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허위 표시라고 가장매매가 있어요. 거기 사례를 보면 채권자가 있고 갑이 매형인데 처남이 늘과 가장매매를 하고 처남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선의 제3자 병이 나타났고, 이 전형적인 허위 표시 사례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 장 넘기면 이번에 허위 표시 효과라고 해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 요게 허위 표시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서 갑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하, 허위 표시가 무효지만 그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의 채권자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허위 표시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요 두 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세 개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착오까지. 그 중에 이 두 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가장매매 행위를 하는 이 매도인 모두 다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렇죠? 본인이 거짓으로 본인은 사직할 생각이 없지만 사표를 쓰고 있다는 거. 본인은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아까 불렀는데, 의사의 흠결 중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 그래요. 의사의 무슨 흠결? 의식적 흠결. 무슨 뜻이다? 본인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모르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의사의 흠결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하겠죠. 이게 착오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물건을 사왔는데 잘못 사온 거,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탄 거. 대표적인 착오죠. A를 살 생각이었지만 B를 샀어. 603번을 탈 생각이었는데 타고 났더니 630번이야. 이런 게 다 뭐예요? 착오예요, 착오.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착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개념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걸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말해요.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물건 잘못 사온 경우가 대표적인 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착오일까요? 갑이 을하고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이 됐고 을이 화장을 지었는데 전혀 딴 사람이야. 착오예요, 아니에요? 예? 화장 지었는데 전혀 딴 사람이야.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건 착오. 을하고 결혼했는데 봤더니 병이야. 이게 착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게 착오입니다. 전형적으로 물건 잘못 사온 거, 버스 잘못 탄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착오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물건 잘못 사왔어요. 마트 가서 물건 잘못 샀다고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죠. 원래는 안 바꿔줘도 돼요. 왜? 그냥 유효란 말이에요. 물건 잘못 산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책임도 지가 착각해서 잘못 산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물건 잘못 사온 걸 가서 취소하고 바꿔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소 요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그 착오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요.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만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또 대법원 판례가 쌓여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착오에 빠졌어요. 물건 바꿔오고 싶어요. 근데 마트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소송으로 가요. 핵심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냐 없냐죠. 그러려면 뭘 따져야 돼요? 이 두 개를 따져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착오 갖고 다툼이 생기면 이거냐 아니냐, 이거냐 아니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또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그 대법원 판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합니다. 어쨌든 착오가 있다면 일단은 뭐 돼? 유효하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상 착오예요. 됐죠?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 장 넘기면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안 봐요. 굵직굵직한 타이틀의 개념만 잡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 동기의 착오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전지현이가 광고했던 물이 있어. 물 17차라고. 17차라는 음료수 있죠. 아시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는구나. 하나가 몸이 가벼워지는 17차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피부가 맑아지는 17차가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처음 나올 때 이렇게 17차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대한민국이 저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 그 중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마트 가서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 가서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사왔어요. 자, 의사가 뭐였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 표시를 뭐 했어요? 역시 몸이 가벼워지는 걸 사왔어요. 일치 불일치? 일치해요. 만약에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사러 가서 사왔더니 피부가 맑아지는 거야.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착오로. 착오로 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일치해요. 일치하죠? 자, 일단 일치해요. 두 번째, 이걸 왜 샀어요? 왜 굳이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샀어요, 내가? 이유가 뭐예요? 이걸 산 이유가, 피부가 맑아지는 17차도 있는데 굳이 이걸 산 이유가 뭐예요? 뭐야? 몸이 가벼워지려고. 그게 이유예요. 그렇죠? 이유. 이걸 산 이유. 몸이 가벼워지려고. 이렇게 내가 어떤 계약 같은 걸 한 이유, 이걸 동기라 그래요. 이걸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 문제는 여기 학개론 했나요? 시작했죠? 그 학개론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동기. 그 동기가 아니에요. 네. 이동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도 돼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얘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 몸이 가벼워지려고 샀어. 마셨어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마신 만큼 무거워지죠? 반대의 결과가 생겨요. 가벼워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했던 동기하고 실제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걸 동기착오라고 해요.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화장품 같은 거 주름 없애려고 주름 크림 사잖아요. 예? 사는 이유가 뭐야? 주름 없애려고 사서 열심히 바르죠. 없어져요? 더 생겨요? 더 생겨. 이런 게 다 뭐예요? 동기착오. 근데 이 동기착오를 잘 보면 분명히 의사와 표시는 어때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오는 의사 표시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불일치. 그러니까 동기착오는 동기착오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살면서 발생하는 착오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의 대부분이 동기착오예요. 근데 이 동기착오가 착오를 이런 개념으로 잡다 보니까 착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기착오가 착오에서 빠져버려요. 그럼 이 조문은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조문에는 없어요, 이게. 조문에는 없는데 착오 개념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만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되는지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는데 일단 오늘은 요번 순환에는 착오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착오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개념이 이렇다 보니까 동기의 착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건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요 놈도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까지만. 아시겠죠? 교재 보면 뭐 동기 표시설 유발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또 책을 싸. 이렇게. 환불하고 막 그래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보면 안 되고 이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죠. 아시겠죠? 지금 보셨던 요 세 가지가 의사의 흠결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의 흠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 알고 있는 의사의 의식적 흠결 2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흠결 1개. 합해서 3개. 이 3개가 다 뭐다? 의사의 흠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166페이지로 갑니다. 하나 남았네요. 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 간단히 말씀을 일단 드린 게 있어요. 일단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일치. 일치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 누군가한테 속았어, 사기. 누군가한테 협박을 당해서 강박.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 결정의 자유. 법률 행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당사자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인간 행위라 그랬죠. 근데 당사자가 원한다는 개념 속에는 스스로 원하는 게 들어있죠. 누군가한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았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내가 스스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의 간섭을 이렇게 받았다면 아무리 의사 표시가 일치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유효한 행위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뭐지만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도록? 네, 사기라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갑이 A 토지를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 속였어요. 뭐라고? 이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갑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갑이 이 땅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을이 와가지고 야, 네 주위에 있는 땅은 다 개발이 된다는데 네 땅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데더라 라고 얘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얘가 속았어. 가만히 냅뒀다면 개발이 돼갖고 큰 돈을 벌게 생겼는데 을한테 속아갖고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게 사기한 의사표시예요. 실제로 얘는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었지만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팔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의사표시는 어때요? 일치해요. 일치하지만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속아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유효로 만들어놨냐? 결과가 갑한테 유리해. 앞으로 이제 민법 같은 거 이렇게 사례 형태로 설명드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경우 나쁜 경우를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얘가 속아서 샀어요. 속여서 얘가 샀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속였을까요? 개발이 되면 큰 돈 벌 생각으로. 그런데 실제로 속인 놈의 말대로 다른 건 다 개발, 얘만 개발 제한국으로 진짜로 묶였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았지만 괜찮죠? 그럼 얘는 이걸 만약에 무효로 해놓으면 이런 경우까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있으니까 그냥 내깔려두는 거예요. 만약에 불리하면 그때 가서 뭐 해라? 취소해라. 아까 차고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잘못 사왔는데 어차피 그 물건도 필요한 거였어. 그럼 굳이 그걸 무효로 할 필요 없고 쓰면 돼요. 그쵸? 이렇게 결과가 법에서 굳이 무효로 하지 않고 당사자가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내깔려둬도 괜찮은 경우 대표적인 게 차고하고 사기예요. 사기 강박.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효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나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취소하는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누군가가 속이는 행위, 이걸 기망이라고 해요. 속았어요. 그럼 착오에 빠져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겠죠. 또는 강박을 당해요. 협박을 당해요. 협박을 당하면 뭐가 생겨요? 공포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게 돼요. 이때 당연히 의사 표시는 어때야 돼요? 일치. 이렇게 3단 구조가 있어야 돼요. 기망이나 강박 때문에 착오나 공포심이 생기고 착오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 인과관계라고 불러요.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요 두 개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해요. 쉽게 한번 가봅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좀 한갓진 삼거리나 이런 데 차를 정차시키면 갑자기 저쪽 길가에서 어떤 분이 다가와요. 오른손에는 파인애플을 왼손에는 파인애플을 오른손에는 칼을 하나 들고 나타나요. 누가?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칼로 툭툭 치고 이렇게 내리라 그러죠. 그리고 파인애플 사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서 아주 달다 그러면서. 그렇죠? 속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무서워서 사는 경우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머리도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터는 사람이 갑자기 왼손에는 파인애플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나타나서 맛있으니까 아따 형님 한번 사보시오 뭐 이러고 앉아있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그럴 때 먹어보라고 이렇게 칼을 툭 잘라서 줘. 먹었어. 맛있어. 그래서 샀어. 잘 생각해보세요.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까지 생겼어요. 근데 한 입 맛을 봤더니 맛있어. 값도 싸. 그래서 샀어요. 공포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니죠.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공포심 때문에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인과관계예요. 또 하나, 창문을 툭툭 내리면서 이렇게 툭툭 쳐. 강박을 해. 그런데 그걸 보니까 웃겨. 공포심이 생기기커녕 불쌍해. 불쌍해서 사줬어요. 아예 공포심이 안 생겼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의 핵심은 첫째가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속이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 때문에 착각이나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이 착각이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사기나 강박을 당할 때요. 직접 상대방한테 이렇게 사기, 강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얘는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은 가만히 있었고 병이라는 놈이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이럴 수도 있죠. 특히 이거 잘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자, 이때 사기 강박을 당한 갑, 계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을. 그럼 잘 보세요. 이럴 때 생각나는 우리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겨? 한강 가서 눈을 겨. 쉽게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되는 거예요. 을은 사기친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에 와서 계약을 취소한대. 그쵸?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왜 취소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갑이 나 병한테서 사기당했어.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냐?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 계약을 갑이 취소하는데 을은 갑을 사기나 강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을한테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는데 계약을 취소당해. 불쌍하죠?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개념만 틀을 잡는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보통 상대방에 의해서 사기, 강박을 당하는 게 기본적인데 이렇게 상대방과 계약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얘는 이 계약을 그냥 취소를 못해요. 요건이나 더 필요. 어떤 요건이냐. 요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를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 을이라는 놈이 직접 사기나 강박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을이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제3자가 이렇게 갑을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걸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10조 2항이에요. 요게 사기 강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16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3자의 사기 강박,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그 밑에 바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핵심.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의사표시 요건까지를 다 본 거예요. 의사표시 요건까지. 무슨 요건? 법률 행위가 갖춰야 될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럼 다시 한번 목적은 뭘 갖춰야 되고 목적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아까 했는데 안 난다 그랬어. 확, 가, 적, 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and 의사표시는 어떻고 일치하고 그리고 뭐가 없어야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럼 효력이 생기겠죠? 의사표시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하나 이제 남는 거예요. 언제? 이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부르면서 한 장 넘기면 제5절에 나와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잘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해요.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를 보면 의사를 일단 표시하고 이걸 상대방한테 보내요. 편지를 써서 상대방한테 보내. 발송. 이게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뜯어서 읽어서 알게 되었어요. 요지까지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가 요기 요건도 다 갖췄고 요 요건도 다 갖췄을 때 그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언제 생기느냐?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기느냐? 발송한 때 생기느냐? 도달한 때 생기느냐?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생기느냐? 요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지요. 이럴 때 우리 민법이 111조 1항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도달주의를.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예컨대 편지 같은 것들이 서류 같은 것들이 상대방한테 도달만 하면 설령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생긴다 말이죠. 이게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거나 갑이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가 돼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도달하겠죠. 도달하니까 효력은 그대로 생기겠죠. 그게 111조 2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게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11조 2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냈다면 도달하면 그냥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달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도달주의 이렇게 불러요.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요. 발신주의라고. 발신주의는 뭘까요?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민법에 3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보통 얘가 6개가 있는데 6개를 보통 기본서에서 쓰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범위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거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결론. 의사표시가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럼 효력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느냐와 관련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할 것이고 따라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발신주의라는 게 있더라. 이건 나중에 보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한테 보내야 돼요. 보내서 도달해야 되죠.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을 몰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수의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명단이 사라졌어. 그럼 상대방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 의사표시를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을 몰라. 또 상대방을 알긴 아는데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럼 보낼 수가 없고 보낼 수가 없다면 도달도 할 수가 없으니까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이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공시송달. 그럼 결국 공시송달도 의사표시록 발생과 관련된 언제 발생하느냐? 도달주의와 관련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주소를 이전해서 어딘지 몰라. 취소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죠. 그럼 일단 찾아봐요. 찾아봤는데도 몰라. 그러면 법원 가서 상대방을 도저히 모른다. 공시송달을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그 신청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그 의사표시를 법원이 보관을 하고 누구한테 보내는 의사표시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원, 게시장, 법원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네? 공시송달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게시를 해요. 요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게시를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2주가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 여기까지 됐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자 갑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했고요. 이게 을한테 도달을 했어요. 이때 도달이라는 건 개념이 이래요.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걸 뜯어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이걸 도달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내용을 몰라도 되지만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편지가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가서 가족이 가지고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뜯어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게 도달이라 그래요. 네? 몰라도 돼요. 나중에 또 해. 근데 문제는 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건 전제가 얘가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게 도달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우리 민법은 대부분은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 능력이 없는 애들. 이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그래요. 수령 능력. 요지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없는 애들이 누구냐? 아까 봤던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었죠? 네? 또 기억 안 나죠? 괜찮아.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대답하셨으면 제가 화냈을 거야. 그럼 좀 이상한 거야. 일단 한 사람은 기억나요. 누구? 기본적으로 기억나야 될 애는 하나 있죠. 미성년자. 얘는 기억나세요. 나머지 둘이 그냥 좀 그렇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네. 만약에 상대방이 얘네라면 어떡할까? 그러면 얘는 이 을에 대해서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물론 얘네들이 도달을 주장하는 건 괜찮아요. 좀 전에 도달이라는 건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란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는 게 전제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수령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깔린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누구다? 제한 능력자. 이때는 뭐라고 돼 있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모한테 보냈는데 부모가 없고 꼬맹이가 받았어. 이건 제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꼬맹이한테 보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능력자고 능력자가 부재 중에 그 능력자의 미성년이 아들이 받았어. 이건 수령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 능력, 없는 제한 능력,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는 도달을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럼 얘 억울하죠. 얘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 어떤 경우냐? 요 제한 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 있었어요?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이 있었죠?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일종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가 있고요.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정받은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예가 후견인인데 어쨌든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정 대리인이 이게 도달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얘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는 표의자도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조문들이 우리 민법에 존재해요. 자, 그러면 정리. 법률행위라는 게 목적 요건과 의사 표시 요건을 두루 갖춰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그 목적 요건에는 4개가 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요건에는 2개가 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 요건을 다 갖춰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럴 때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도달주의와 관련하여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와 수령 능력에 문제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조문이 112조, 113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효력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오늘 일반적 효력 요건의 문제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밑에 발송, 편지 작성, 발송, 도달, 요지 이렇게 돼 있고 요지 밑에 미성년자가 수령한 경우 상대방 소재가 불명한 경우 어떻게 할까? 오른쪽에 보면 2번의 수령 능력의 문제, 그 밑에 공시송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됐지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네. 너무 깊이 있는 건 안 하고 기본적인 개념에다 틀만 좀 잡았어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셔가지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떠들었던 것만 다시 한번 되뇌이세요. 그러려면 책을 가지고 하는 복습보다는 인강을 가지고 복습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최소 한 번은 듣고 오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 몇 번? 지금 자신 있게 약속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듣고 오셨는지.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켜주시면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